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제 SNU 팩트체크 아시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의 SNU 팩트체크가 이제 언론사들의 회원으로 모아서 팩트체크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진위 개수가 제일 높았다. 이 발언을 대선 토론회 때 했어요. 그래서 5개 언론사가 이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다 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년 평균을 낸 것과 단년으로 5년 1년 보는 것과 한 1년 5년 평균을 내면은 최하는 아닌데 한 1년이 좀 낮은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1년만 보면은 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홍준표 후보의 말을 거짓, 사실이 아님으로 했고 어떤 데서는 절반의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런 거가 전형적으로 어떤 거에 그 어떤 사실관계에 더 주목을 함으로써 이거를 사실로 만들지 아니면 뭐 거짓으로 만들지를 이제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을 때 혹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과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 투명성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 그룹들 예. 그런 그룹들은 보면 굉장히 좀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매우 바쁘죠. 예, 바쁜 사람들인데 그 이제 원고를 청탁했을 때 그게 제대로 이렇게 그 운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예. 예. 안 됩니다. 솔직히 잘 안 되고요. 어려워요. 그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잘못된 식으로 정보가 왜곡돼서 흐른다라.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들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원고료를 좀 드리는 수준이고 다만 이제 팩트 체커, 객원 팩트 체커로서의 이제 명예와 이제 뭐 사회 기여했다라는 자부심 정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신속하게 오늘 저희가 이걸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 내일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슬로우 저널리즘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5일 뒤에 나온다든지 일주일 뒤에 나온다든지 뭐 심지어는 한 달 뒤에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야 뉴스톱에서 팩트체크 했더니 이거 사실 아니래 라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팩트체크 했던 게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좀 근래에 재밌었던 게 핸드폰을 많이 보면은 머리에 뿔이 자란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가 쓴 다음에 연합뉴스 거를 다 받아가지고 온 언론사가 다 쓴 거죠. 재밌잖아요. 핸드폰을 뭐 그걸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진이 한 건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워싱턴 포스트도 심지어 너무 자극적으로 썼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정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머리에 뿔 안 자란다라는 걸로 팩트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합뉴스가 받아서 머리에 뿔 안 자란다라 하고 다른 언론사도 이제 뿔 안 자란다라고 다 받아 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라고 봐야죠. 그 정확성을 더 그러니까 속보나 이런 거보다는 정확성을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야죠. 일단 신선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든 뭐 이를테면 경언유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재계 아니면은 뭐 경제계와 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많은 언론들이 미국에서는 몇천 개가 문을 닫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문을 안 닫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덕분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버틸 수 있었던. 그리고 미국은 본토니까 사실은 직격탄을 맞았고 한국은 변방에 있으니까 덜 맞았긴 했는데 저는 경향신문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월급이 한 반토막 나서 2번인가 뭐 막 이랬었어요. 그때 경향신문이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루 같은 거구나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당장 이렇게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해서 고민을 좀 하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언론과
어떤 뭐 그 기업과의 어떤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가로막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망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뭐 미국에서는 이를테면 새로운 실험도 해보고 뭐 망하는 데는 망하고 이랬는데 한국은 이 시스템 내에서 어쨌든 안 망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언론들이 조용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기 간행물법에 2만 개 정도의 매체가 있고요. 인터넷 언론이 8천 개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뭐 우리 폴리뉴스 같은 경우 전통의 뭐 19년, 20년 된 이런 훌륭한 인터넷 신문도 있고 정말로 그 언론사가 5개가 대여섯 개를 동시에 소유를 하면서 한 기자가 5군데, 6군데 동시에 기사를 써요. 그런 데 있다더라.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라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 광고 영업도 뛰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애드센스를 붙인다거나 그러면서 클릭 최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는 지금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고, 이 시장 검색어 중심의 이 시장에 이제 그 큰 언론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도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뛰어들어가지고 실검 기자들을 다 둬가지고 그 언론의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거기에는 뭐 시사적인 것도 올라오고 아니면은 연예인들 노브라 뭐 이런 거 올라오죠. 누가 노브라 했다더라. 노브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랐다 그러면 열심히 노브라 기사를 쓰면서 이제 클릭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이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포털을 욕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사실상 기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언론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포털의 실시간, 그래서 포털이 사라진다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포털이 지금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안 하고 다음에 뉴스 서비스 안 하면은 그 8,000개 언론들은 그러면은 나한테 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포털들이 서서히 기사를 버리고 있습니다. 뭐 그 트렌드를 아시겠지만은, 자, 모바일에서의 네이버 화면 작년이었죠. 작년 이거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여기 뉴스가 떴어요. 그렇죠. 예, 뉴스를 하나 넘겨야 됩니다, 이제. 맞아요.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이버도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네이버는 아재들이 보는 포털이, 아재들이 쓰는 포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그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로. 10대는 모든 검색을 다 유튜브로 합니다, 심지어. 다 숙제를 해가는데 유튜브로 다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가요, 전부. 이거는 아재들이 보는 거고 30대도 아니야, 40대, 50대 아재들이 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예. 네이버가. 포털이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뉴스를 뒤로 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뉴스를 뭐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점차 이제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네이버가 정책 발표했잖아요. 이제 전재료 안 하고 구독 기반으로 하겠다고. 뭐냐면은 지금 네이버 전재한 언론사들 있잖아요. 뭐 KBS 뭐 많이 있잖아요. 조선일보 이런 데들이 지금까지는 아예 1대1로 네이버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얼마, 한 달에 몇 건 이상 얼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기사를 사람들이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 네이버 내에서 그거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사가, 우리 언론이 뭐 컨텐츠 제휴가 안 됐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기사, 우리 언론의 기사가 얼마나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느냐가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이제 구독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구독. 그러니까 구독 경제로 다시, 이제 구독 경제가 여러 가지 서브스크립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도 구독을 하고, 이게 정확한 어휘가 아닌데 정기 지불이 사실은 더 정확한 개념인데, 어쨌든 정기 결제. 이를테면 뭐 술도 구독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다 구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구독 시장이 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구독을. 유튜브에서 지금 구독이 그거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헷갈리니까 뭐 말씀드리는 게 정기 결제예요. 정기 결제. 정기 결제라고 하는 게 좀 더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정기 결제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냥 구독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정기 결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 경제, 거기는 이제 관심 경제 영역이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차를 구독한다, 그러니까 정기 결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어떤 차든지 골라서 타게 이렇게 바꿔서 탄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구독 경제가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 내 그 구독 경제도 지금 그 거기에 같이 뜨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포털의 존재가 있고 하나는 컨텐츠의 가치가 지금 거의 무료 다 무료로 공급이 되니까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한국도 점차적으로는 이제 구독 경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구독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독보적인 콘텐츠, 독보적인 저널리즘이라고 옛날에 뉴욕타임스 가서 보고서를 냈는데 독보적인 컨텐츠, 여기 아니면 없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언론사는 제대로 된, 내가 그래야지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이 언론은 신뢰할 만한 언론이고 또 하나는 지갑을 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독을 하는 거지만 또 하나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언론사를. 그러니까 넷플릭스 8,000원 내면은 넷플릭스 3명이서 그 많은 드라마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언론사에 한 달에 10,000원을 낸다라는 거는 이 언론사를 후원을 한다라는 거, 사실은 구독이지만은 그 정도의 신뢰를 지금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한국 언론이 아무도 거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저널리즘 미디어가. 그럼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네이버나 포털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면 언론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전 세계 시장 상황이 그냥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 포탈이 무슨 국뽕 문제가 아니라 전체 또 이렇게 흐름이 또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만. 예. 포탈도 거기에서는 예외는 아니네. 포털도 예외도 아니고요. 포털은 포털대로 지금 포털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구글도 포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하나의 서비스로서의 뉴스를 바라보다가 이제 그 뉴스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면서 서서히 이제 손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홀로서기를 이제 언론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행한 그거를 보면은 한국 언론의 미디어의 그 홈페이지 직접 방문율이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만 직접 와요. 나머지. 근데 핀란드 62%예요. 100명 중에 62명은 핀란드는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본다는 건데 한국은 100명 중에 4명만 온다라는 거는 이 독자들에 대한 정보, 구독자 정보 뭐 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요즘은 데이터가 곧 돈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포털에 넘기고 있는 거니까 이제라도 준비를 하고 이제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작은 언론사라면은 진짜 진성 독자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명에서 1000명 사이에만 만들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큰 언론사는 뭐 큰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털에 지금 종속돼 있는 거 맞는데 그거를 포털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언론이 얼마나 지금 준비돼 있고 진짜로 그 거친 황야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이제 사실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신문 구독률이 2017년 기준으로 9.9%였거든요. 매년 신문 구독률 2.5%씩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냥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면 2022년에 0% 됩니다. 산술적으로. 물론 0%는 안 되겠죠.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신문 플랫폼으로서의 신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컨텐츠로서의 신문사는 남아 있어도 플랫폼으로서의 신문은 그래도 유지는 되고 중앙에서 공무원들이 보니까 기업들이 보니까 유지는 되는데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어느 임계점을 지나버리면은 무엇으로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직은 그 방식으로 매체가 얼마나 그 신문이 발행이 되든 신문 광고의 광고 효과와 상관없이 여기에다 광고를 기업으로부터 받잖아요. 사실 그 기업은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걸 하면서. 예. 이거는 보험성 광고고 우호적인 관계인데
아예 그 매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디다 광고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널리즘 운동의 성격도 있고요. 저널리즘의 실험의 성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학사, 석사, 뭐 박사까지 다 저널리즘을 했고요. 예. 박사는 이제 뭐 학위를 받지 않고 박사 수료만 했는데 다 저널리즘을 했고 저널리즘 기자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널리즘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 그리고 뭐 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그거는 한국 저널리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신문사들은 신문사대로 방송사들은 큰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자기네들의 방식들이 있고 우리 뭐 폴리뉴스처럼 또 새 길을 개척하신 분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이 언론사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검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거기에서 최대 클릭 최대화를 최대 낚시 기사 많이 써가지고 최대화를 노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언론사가 운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제가 기업 홍보실에 있는 뭐 선배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그 기업 회장 이름을 쓰고 광고를 달라고 바꿔 먹는다든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언론사를 찾아가 보더니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만 있는데 다른 방식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에 라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을 뭐 후원을 하게 한다든지 구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매체들이 꽤 있어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근데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량 언론인 해직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 부채 열망이 투영이 되면서 막 돈을 주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매체가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우리를 후원하시오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진짜로 그 방식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얻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한국 저널리즘 시장의 실험이고 이게 실패하면 또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은 이런 방식이 있어서 이런 성공 사례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보고서처럼 뭐 이제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패를 하면은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이게 안 됐다. 이게 구독하고 유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구독이 있고 후원이 있고 멤버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널리즘에서는 다른 그 경제에서는 그게 좀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저널리즘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구독과 후원과 멤버십이 그 유료화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가 이제 월에 한 10건 정도 기사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유료화가 있고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기사를 다 유료화하는 방식이 있고 뭐 언론마다 다른데 그 유료화는 결국은 구독 개념이죠. 이걸 더 보려면은 구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주로 구독 개념이니까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폴리뉴스 예를 들면 폴리뉴스에서 유료화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유료화 된 거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한번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다 저는 유료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료화라는 게 한국에서는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후원과 구독과 멤버십이 다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낸다라는 거는 이 10,000원을 다 돌려받는 거를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넷플릭스에서 10,000원 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라마가 한 달 동안 3명이서 무료로 볼 수가 있는, 무료는 아니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폴리뉴스에 10,000원을 낸다고 해서 그 정도 넷플릭스의 가치를 뽑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10,000원을 내느냐? 폴리뉴스가 잘하길 원하니까. 좋아하니까 폴리뉴스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에 멤버고 뭔가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속적으로 뭔가를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네트워킹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소셜 미디어도 또 이제 발달을 한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폴리뉴스 예를 들면 폴리뉴스의 멤버들이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안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요 언론사들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그거는 그 말 그대로 그 IT 업계에 그 인포메이션을 주는 업체인데 여기는 완전 그냥 유료예요. 여기에는 거기에 이제 유료 회원을 모으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회원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는 거. 실제 이제 막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뭐 100만 원? 뭐 이런 이 정도야. 1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100만 원. 근데 굉장히 고급 한 달에 막 한두 건만 기자 한 명이 한두 건만 쓰는데 그런 식으로 유료 모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 멤버고 마크 주커버그는 오프라인은 바빠서 오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너희들 연결시켜 줄게라고 꼬시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영업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매체 특성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IT 전문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고 폴리뉴스라도 뭐 예를 들면은 폴리뉴스니까 정치인과의 뭔가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주면은 내가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의원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멤버십 모델들이 나오는 거겠죠. 다 가치입니다. 다른 미국의 주요 언론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는 워낙 그 경제 정보에 대한 그 정보 가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거 유료화를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후원 뭐 저기 가디언 이런 데는 다 후원 모델이에요 사실상. 아니 사실 그거는 그거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말한 건 뭐 그거는 걸 다 끊고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언론들은 받는 분들도 받지만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늦어요 나중에. 실제 이제 가뭄 들면은 네, 늦습니다 그때는.